제가 수영 씨를 처음 본 날 그 자리에 있던 남자들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갸름한 턱선, 긴 속눈썹, 도자기처럼 하얗고 매끄러운 피부, 화장기 한 점 없이도 시선을 빼앗는 얼굴. 그러나 그녀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25의 봄, 빗길 교통사고 후 그녀는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곧 알게 됐습니다. 아, 저 여자 앞이 안 보이는구나. 그 순간부터 그녀는 다른 의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안마사로 일한 지 3년. 수영 씨는 손끝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뭉친 근육의 위치, 눌린 신경의 깊이, 오래된 피로의 흔적. 그녀의 손이 닿으면 신기하게도 아픈 곳이 사라졌습니다. 단골이 늘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거기 눈먼 마사지사, 손이 귀신 같다고. 그러나 소문에는 언제나 두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실력에 대한 감탄 그리고 그녀의 외모에 대한 수군거림. 단골 손님 중에 박 씨라는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처음 석 달은 멀쩡했습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왔다고 했고 수영 씨의 손길에 매번 감탄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가 달라졌습니다. 그날도 수영 씨는 평소처럼 시작했습니다. 양손바닥에 오일을 펴바르고 어깨에서 시작해 천천히 등줄기를 따라 내려가는 동작. 뚝, 뚝, 등의 굳은 마디마디를 풀어주는 익숙한 리듬. 그런데 갑자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가 몸을 뒤집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수영 씨의 손끝에 닿은 것은 등이 아니었습니다. 찰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무엇에 닿았는지를. 피부가 오싹했습니다. 손을 떼고 싶었지만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차피 못 보잖아요. 낮고 비열한 웃음이 섞인 목소리. 조용한 방 안에 그 말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수영 씨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토록 무력한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뜨거운 수치심만이 온몸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못 본 척해야 해. 아무것도 못 들은 척해야 해. 그것이 그녀가 이 샵에서 3년 동안 익혀온 생존법이었습니다. 더 나쁜 일은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영업이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샵 안에는 수영 씨와 대표 응철만 남았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왜 갑자기 말을 잇기도 전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묵직하고 천천히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발소리. 수영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어둠은 공평합니다. 언제나 어두우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의 어둠은 달랐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응철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등 뒤로 뜨거운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수영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쾅! 그때 샵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그 남자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3살 연상의 약혼녀에게 파혼을 당한 남자. 당신 같은 사람이랑 평생 살 자신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진 남자.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영 씨, 지금 거기 있어요? 그 목소리가 수영 씨의 세계에서 처음으로 빛처럼 들렸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을 위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눈먼 그녀와 망가진 그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진짜 눈이 먼 사람은 누구였을까? 일장 어둠 속에서도 보이는 것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빛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를, 그리고 그 당연함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를. 25살 봄, 비가 내리던 4월의 저녁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고 있었는데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그 다음은 기억이 없습니다. 깨어나 보니 모든 것이 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시신경 손상, 시력 회복 가능성 5% 미만.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울음도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퇴원 후 6개월 동안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기 싫었고, 씻기도 싫었고, 누군가와 말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영아, 너 이렇게 살 거야. 평생?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마 기술을 배우는데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뭉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풀어야 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을 손으로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으로 볼 때보다 손으로 느낄 때 사람의 몸이 더 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피로가 쌓인 어깨의 온도, 오래된 스트레스가 굳어버린 목의 질감, 무리하게 걸어온 날들이 새겨진 발바닥에 굳은 살. 저는 그것들을 손끝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천천히 풀어주었습니다. 손님들은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진짜 시원해요. 용하다 용해. 그 말이 좋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눈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제 외모가 이 일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는 것을.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수영아, 너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얼굴이야. 그 말이 자랑인 줄만 알았습니다. 이 샵에 오기 전까지는요. 처음 몇 달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허리, 어깨, 다리를 아파하는 분들이었고 저는 성실하게 일했고 소문이 나면서 단골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장은 점점 더 몸의 곡선이 드러나는 유니폼으로 바꾸었고 손님들은 저의 몸 곳곳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안 보이는 마사지사, 진짜 예쁘다더라. 그 소문이 퍼지면서 이상한 손님들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냄새였습니다. 과한 향수, 땀과 술이 섞인 냄새. 그런 손님이 예약 없이 들어올 때면 저는 직감적으로 긴장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깨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가씨, 좀 더 아래로 내려와요. 저는 대답 없이 계속 어깨를 풀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아래로 내려오라고. 고객님, 어깨 마사지 코스로 예약하셨습니다. 그냥 조금만 내려오면 되잖아요. 어차피 못 보면서 뭘 그렇게 따져요.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어차피 못 본다는 말. 그 말이 무기가 된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제 장애가 누군가에게는 면죄부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더 교묘한 손님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신사적으로 굴다가 세 번째 방문부터 조금씩 선을 넘는 유형. 안마 중에 슬쩍 손을 유니폼 속으로 넣는다거나 귓가에 가까이 얼굴을 들이민다거나 혼자 살아?
데이트할래? 쉬는 날 내 애인해줘라 등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눈치채면서도 못 본 척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응철이 못을 박아뒀으니까요. 수영 씨, 손님한테 불친절하게 굴지 마요. 당신이 예뻐서 관심 갖는 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저를 향한 불쾌한 시선이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알아챘습니다. 응철이 저에게 제대로 된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계약서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 수에 따른 인센티브. 그러나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은 늘 기본급뿐이었습니다. 이번 달 인센티브는요? 야, 샵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 줄 알아요. 다음 달에 줄게요. 다음 달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달 물었고 응철은 매달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를 내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제 단골들이 이 샵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철도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돈으로, 한 사람은 장애로. 박씨 사건이 있던 날 밤, 저는 샵 화장실에 한참을 있었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몇 번이나 씻었는데도 손이 깨끗해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분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내일도 이 샵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 모레도 글피도 이 어둠 속에 혼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도 나는 여기서 버텨야 해.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물론 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어떤 표정의 여자가 서 있는지를. 지쳐있고 무너지기 직전이고 그러나 아직 포기하지 않은 여자. 조금만 더 버티자. 그것이 그날 밤 제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버텼던 며칠 뒤, 그 남자가 처음으로 샵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가 들어오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발소리가 달랐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어딘가 조심스러운 발소리. 예약석에 앉으면서 내는 소리도 어색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이런 공간이 처음인 사람처럼. 혹시 강창수 고객님이세요? 네, 맞아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 안에서 저는 이상한 것을 들었습니다. 당당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한껏 낮추고 있는 어떤 무너진 자존심 같은 것이.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뭉쳐 있어요. 그 대답도 짧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게 아니라는 것을, 마음 어딘가가 아주 깊이 뭉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손이 닿기도 전에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창수 씨의 오른손 손목 안쪽에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느꼈지만 그날은 묻지 않았습니다. 응철은 창수 씨가 처음 온 날부터 유독 그를 신경 쓰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볼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응철의 목소리 온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장 그 남자의 온도. 강창수 씨가 처음 샵에 들어온 날, 저는 마침 301호 룸에서 마지막 손님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발바닥 지압. 30대 중반쯤으로 느껴지는 여성이었는데 발에 굳은 살 분포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사람. 아마 판매직이거나 서비스직. 오른발 엄지 아래 불룩하게 솟은 굳은 살, 왼쪽 발 뒤꿈치에 실처럼 가늘게 갈라진 각질. 저는 말없이 그 지점을 눌렀습니다. 아, 거기에요. 거기. 손님이 낮게 신음했습니다.
아프지만 시원한 소리. 저는 그 소리를 좋아합니다. 누군가의 오래된 고통이 풀리는 소리니까요. 손님을 배웅하고 룸 밖으로 나왔을 때 복도에서 응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약 안 하셨으면 오늘은 힘든데, 잠깐만요. 그리고 잠시 후 응철이 저를 불렀습니다. 수영 씨, 오늘 마지막 손님 보낸 거죠? 신규 고객인데 좀 봐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창수 씨가 302호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습관적으로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이시죠?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중간쯤 되는 톤. 나쁘지 않은 목소리였는데 무언가 잔뜩 구겨진 종이처럼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그냥 다요. 다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아프다는 말은 대부분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의 대답. 옷은 여기 걸어두시고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룸 한쪽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옷 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됐어요. 침대에 엎드리는 소리.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첫 접촉은 언제나 어깨입니다. 저는 먼저 오일을 손바닥에 펴바른 뒤 양손을 창수 씨의 어깨 위에 살며시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작게 눈썹을 올렸습니다. 뭉쳐있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어깨가 바위였습니다. 손바닥으로 느껴지는 근육의 밀도가 보통 사람의 2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굳어버린 층. 이건 며칠이나 몇 주 사이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천천히 돌처럼 굳어온 몸이었습니다. 오래 안 푸셨죠? 이쪽? 창수 씨가 대답 없이 잠시 있다가 어떻게 알아요? 손에서 느껴져요. 또 침묵. 저는 계속 풀기 시작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며 등 위쪽으로 손을 내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손끝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얇은 선 같은 것. 저는 손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억해뒀습니다. 오른쪽 어깨 아래에서 갈비뼈 방향으로 이어지는 가늘고 긴 흉터.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피부의 질감이 주변과 달랐습니다. 사고 흔적인지 스스로 낸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마사지가 끝나갈 무렵 창수 씨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진짜 시원하네요. 낮은 목소리가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아까의 구겨진 느낌이 조금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많이 뭉쳐 계셨어요. 자주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주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무슨 뜻인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혹시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어떻게 또 알아요? 목 쪽이요. 편하게 주무시는 분들이랑 달라요. 창수 씨가 짧게 웃었습니다. 쓴웃음 같은 것이 목소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맞아요. 잠을 못 자요. 한 2년 됐나? 2년. 저는 그 숫자를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2년 전에 뭔가 있었던 거겠지. 창수 씨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302호 룸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손님이었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 샵에 오는 남자 손님들은 대부분 2가지 유형이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오는 사람 혹은 다른 이유로 오는 사람. 창수 씨는 분명 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느껴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외롭구나. 몸의 뭉침보다 마음의 뭉침이 더 심한 사람이구나.
저는 침대 시트를 교체하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까? 창수 씨는 3일 후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또 3일 후에, 그 다음엔 이틀 후에, 어느새 일주일에 서너 번을 오고 있었습니다. 응철이 옆에서 비웃었습니다. 저 양반 진짜 단골 되겠는데. 수영 씨 손 맞들렸나 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수 씨가 자주 오는 데는 응철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네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그날 창수 씨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왔고 룸에 들어오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짧고 무거운 한숨. 저는 모른 척하고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날 마사지를 시작했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깨, 등, 허리, 언제나처럼 뭉친 곳을 찾아 풀어나가는 과정. 그런데 창수 씨의 허리 아래쪽을 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짧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하던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룸 안의 공기가 살짝 달아오르는 느낌. 창수 씨의 호흡이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빨라진 것 같은. 저는 손의 방향을 살짝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 뭔가 다르다.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는 그날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수 씨도 느꼈을 겁니다. 자신의 몸이 뭔가 오랫동안 없었던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황급히 몸을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목소리가 아까와 전혀 달랐습니다.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창수 씨가 부스럭거리며 옷을 입는 소리. 룸 안에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몸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창수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봐요. 그는 그 말만 하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302호 룸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창수 씨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몸에 관한 것,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깊은 수치심을 주고 있다는 것도. 저는 안마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몸을 만졌습니다. 두려움이 쌓인 몸, 슬픔이 굳어진 몸, 분노가 새겨진 몸. 그러나 창수 씨의 몸은 처음 느끼는 종류였습니다. 오랫동안 포기하고 있었던 무언가가 수면 위로 올라오려는 것 같은.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창수 씨는 처음으로 저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3장 고백. 창수 씨가 처음 왔던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그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오는 단골이 되어 있었고 저는 그가 들어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익숙해진 발소리. 302호 룸문을 열기 전에 항상 한번 멈추는 버릇. 수영 씨, 저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항상 먼저 말하는 목소리. 처음 왔을 때의 그 구겨진 목소리는 조금씩 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펴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훨씬 숨을 쉬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도 창수 씨는 302호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자리에 앉는 소리도 천천히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하고 들어온 사람처럼. 저는 오이를 준비하면서 물었습니다. 오늘 어깨부터 시작할까요? 수영 씨. 네.
오늘은 잠깐 얘기 먼저 해도 될까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창수 씨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룸 안의 에어컨 바람 소리만 낮게 흘렀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 침묵은 재촉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말하는 순서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리고 잠시 후 창수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자친구가 꽤 있었어요. 살면서 예상치 못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사귀기 시작했는데 항상 같은 이유로 끝났어요. 어떤 이유죠? 창수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는 소리. 남자로서 역할을 못 해줬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해해줬어요. 다들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3년이 지나도 병원을 몇 군데를 가도 약을 얼마나 먹어도 그 말들이 룸 안에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결국엔 다 떠났어요. 한 명씩. 마지막 사람은 약혼까지 했었는데 저는 그때 가슴이 조금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파혼이요? 네. 식당에서였어요. 조용한 데서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반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라고요. 돌려준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랑 평생 살 자신이 없다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창수 씨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볼 수는 없었지만 그가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는 느껴졌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직도 아프다는 것을 목소리의 온도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창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걸, 여자를 만나는 걸, 어차피 똑같은 결말이 될 거니까. 저 때문에 상처 주는 것도 지쳤고, 저도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3년을, 네, 혼자 살았어요. 만나지 않으면 상처도 없으니까.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창수 씨의 말이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은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포기하면 덜 아프다고, 포기하면 더 안전하다고. 그런데 창수 씨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낮아지고 조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여기 처음 왔던 날이요. 네. 수영 씨 손이 닿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오랫동안 없었던 감각이 올라오는 것 같은.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냥 우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근데 올 때마다 똑같이 반응이 와요. 수영 씨한테서만. 병원에서도 안 됐고, 약을 먹어도 안 됐던 게 수영 씨 손이 닿으면 돼요. 룸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조용히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게 그냥 몸의 반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창수 씨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수영 씨 목소리가 들리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여요. 수영 씨랑 얘기하면 오랜만에 밥맛이 돌아오고 수영 씨 손이 닿아 있는 동안은 이상하게 잠이 올 것 같아요. 편안해서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감각이 없었어요. 다 잊고 살았는데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영 씨, 네. 저 수영 씨랑 진지하게 사귀고 싶어요. 룸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창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생각하고 꺼낸 말이라는 것이 그 단단함에서 느껴졌습니다. 수영 씨 손 때문만이 아니에요. 수영 씨랑 있으면 오랫동안 없었던 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따뜻하다는 느낌,
사람 옆에 있고 싶다는 느낌. 그냥 웃고 싶다는 느낌. 창수 씨, 알아요. 제가 가진 문제가 뭔지. 그리고 수영 씨 상황도 알아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근데 그래서 더 말하고 싶었어요. 쉬운 척 접근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수 씨의 고백이 가슴 안쪽 어딘가에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그러나 진심이라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지는 창수 씨. 네. 저도 창수 씨 옆에 있으면 편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제 장애 때문만이 아니에요. 저도 이런 감정이 오래간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창수 씨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충분해요. 거절은 아닌 거잖아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거절은 아니에요. 그날 마사지를 마치고 창수 씨가 돌아간 뒤 저는 302호 룸 안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꺼두었던 감정이 누군가의 고백 한마디에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은. 생각해봐야 해. 잘 생각해봐야 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답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 고백이 오가는 동안 302호 룸문 바로 바깥에서 누군가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는 것을. 응철이었습니다. 창수 씨가 복도를 지나 계단으로 내려가는 발소리가 사라지고 난 뒤 응철은 그 자리에 잠시 더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겠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수영이 떠난다. 그 단순한 생각 하나가 응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루틴대로 샵에 나왔습니다. 오전 예약 손님을 보고 점심을 먹고 오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응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마사지사인 지연 씨와 얘기하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 익숙한 이름이 들렸습니다. 강창수 씨 있잖아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 조심해야 해요. 지연 씨한테도 수작 부린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지연 씨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조심하세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기 마사지사들 중에 건드린 게 한둘이 아니라고.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마사지 비용도 제대로 안 내고 외상이 쌓이고 있어요. 수영 씨한테는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는 딴 마음 품고 있는 거라고. 응철의 목소리는 낮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처럼. 저는 302호 룸 안에서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속이 이상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여기 마사지사들 건드린 게 한둘이 아니라는 말. 마사지 비용을 안 낸다는 말.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말. 어제 창수 씨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던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고백하던 그 말들이 어떤 게 사실인 걸까? 저는 무릎 위에 얹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이토록 무력한 일인 줄 저는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향해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창수 씨,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던 것, 목소리 안에 담긴 진심이라고 느꼈던 것, 그것들이 전부 제 착각이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쉽게 속는 걸까요?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모르겠다. 그것이 그날 밤 제가 낼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창수 씨가 다음에 오면 직접 물어보기 전에 먼저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고. 사장봉투. 응철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며칠 뒤 샵에 출근하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마사지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그 소리가 제가 복도를 지나치자 뚝 끊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향해 시선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무언가 조심스럽게 저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무슨 일이지?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302호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탕비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옆에서 마사지사 지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뭇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영 씨, 저 사실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컵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강창수 씨 있잖아요. 그 단골 손님. 심장이 조금 조여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왔어요. 수영 씨 없는 시간에 마사지 받다가 갑자기 손을 잡으려고 해서 제가 놀랐거든요. 불쾌했는데 수영 씨한테 말해야 하나 계속 고민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대표님도 그 사람 문제 있다고 하시던데. 비용도 제대로 안 낸다고. 수영 씨한테만 잘 보이려고 다른 분들한테는 이상하게 군다고 하셨거든요. 지연 씨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말해줘서 고마워요. 탕비실을 나오면서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302호 룸에서 손님들을 보면서도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창수 씨의 고백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던 목소리. 쉬운 척 접근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연 씨의 이야기가 자꾸 그 위에 겹쳤습니다. 저는 볼 수 없으니까. 목소리만 듣고 손끝으로 느끼고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게 전부 틀린 걸 수도 있으니까. 오래간만에 설레었던 마음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창수 씨가 진심이라면 이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지연 씨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사이에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수 씨가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서도 자꾸 오는 사람이라면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를 쓰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선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종이를 손으로 짚어가며 한 글자씩 천천히 썼습니다. 창수 씨, 다른 마사지사 선생님들 괴롭히지 마세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도 저는 창수 씨의 앞날을 응원해요. 안에 넣은 돈으로 외상값 먼저 내시고 남은 건 제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잘 지내세요. 수영 올림. 쓰고 나서 저는 편지를 한번 손으로 쭉 쓸었습니다. 글자들이 반듯하게 써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제가 가진 것 중 가장 반듯한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접어서 봉투에 넣고 제 월급 봉투에서 모아두었던 돈을 꺼내 함께 넣었습니다. 봉투를 닫으면서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창수 씨가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그를 302호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사지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안에 편지 있어요. 읽어보세요. 창수 씨가 봉투를 받는 소리, 종이를 꺼내 펼치는 소리, 그리고 긴 침묵.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기다렸습니다. 얼굴이 어떤 표정인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껴졌습니다. 그 침묵이 점점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다는 것이 수영 씨,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편지에 다 썼어요. 이거 저를 쫓아내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수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다른 마사지사 선생님한테 무례하게 굴었다고요? 외상이 쌓여 있다고요? 목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저는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수영 씨,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손끝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창수 씨가 아니라고 해도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조금 갈라졌습니다. 제가 볼 수 있으면 확인이라도 하겠는데 저는 들은 것밖에 없으니까요. 룸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창수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 봉투를 내려놓는 소리, 가져가세요, 이거.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 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수영 씨 오해가 풀릴 때까지 오지 않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302호 룸 안에 혼자 남겨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내려놓고 간 봉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안에 담았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온도로 그날 밤 저는 봉투를 서랍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해가 풀릴 때까지 창수 씨가 한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장 남자의 마음. 집에 돌아왔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신발을 벗고 그냥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두운 거실 안에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처음 여자친구와 헤어진 건 28이었습니다. 1년 반을 사귀었습니다. 헤어지던 날 그녀가 했던 말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창수 씨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같이 있으면 자꾸 내가 상처를 줘서 미안해져요. 좋게 말해준 겁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뭔지는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 여자는 8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나는 너무 힘들어. 미안해.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세 번째 여자는 2년을 버텼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병원을 바꿔가며 다녔습니다. 약을 바꿔가며 먹었습니다. 비아그라를 처음 먹던 날 밤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던 것도 저는 기억합니다. 2년이 지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도 노력했는데 더는 모르겠어. 저는 그날 이후로 포기했습니다. 여자를 만나는 것을, 사람을 기대하는 것을, 약혼은 어쩌다 된 일이었습니다. 오래 알던 사이였고 그녀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나는 창수 씨 사람이 좋아.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 문제가 있다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도 괜찮아. 창수 씨랑 살고 싶어. 그 말을 믿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반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안해. 나 역시 자신 없어. 저는 그 반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혼자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오면 핑계를 댔습니다. 소개팅 자리는 처음부터 나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무도 상처 주지 않고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삶.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런데 수영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몸이 아파서 갔습니다. 사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던 거지만 302호 룸문을 열고 들어가던 날 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깐이라도 뭉친 어깨가 풀리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영 씨의 첫 마디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이시죠?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따뜻하다거나 특별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 같은, 저를 평가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그날 마사지를 받으면서 저는 오랜만에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수영 씨의 손이 등을 내려가던 순간 3년 동안 없었던 것이 올라왔습니다. 당황했습니다. 황급히 몸을 고쳐 앉으면서 저는 그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이게 다시 희망이 될까봐. 희망이 생기면 또 상처받을까봐. 그러나 저는 또 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느새 302호 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영 씨와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늘이 어떤 색인지, 저녁 노을이 어느 쪽으로 지는지, 수영 씨는 그것들을 들으며 마음속에 그림을 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세상을 이렇게 담을 수 있구나. 그 한 달 동안 저는 처음으로 밥맛이 돌아왔습니다. 잠을 조금씩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저녁에 수영 씨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하루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3년 동안 없었던 감각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싶다는 것, 누군가 옆에 있고 싶다는 것, 그게 살아있다는 느낌이라는 것을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고백을 결심한 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302호 룸을 나오면서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수영 씨 옆에 있을 때만 제 몸이 반응한다는 것을, 그게 그냥 몸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이 제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상상했습니다. 수영 씨와 나란히 걷는 것을, 그녀가 제 팔을 잡는 것을, 제가 오늘 하늘색을 설명해주면 그녀가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살던 사람이 이렇게 무언가를 원하게 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워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 씨는 저를 판단하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제가 가진 문제를 보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알면서도 그냥 곁에 있어줄 것 같았으니까요. 그 확신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느꼈습니다. 손끝으로 세상을 읽는 여자가 저를 읽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읽을 것 같았습니다. 고백하던 날, 저는 떨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말하면서도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전에 여자들한테 마음을 표현할 때와는 달랐습니다. 애원하는 것도 아니고, 잘 보이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고, 당신이랑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다고 수영 씨가 고민해 보겠다고 했을 때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절이 아니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한마디가 집에 오는 내내 가슴속에서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었습니다. 봉투.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편지를 읽으면서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마사지사를 건드렸다는 것, 외상이 쌓여 있다는 것,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 저는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미소의 대표 변호사. 지금까지 숱한 거짓말을 들어왔습니다. 증거를 꾸며내는 사람도 봤고,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이건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외상이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번 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단 한 번도 외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마사지사를 건드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302호 룸 밖에서 다른 직원과 단둘이 있었던 적조차 없습니다. 봉투를 내려놓고 룸을 나오면서 저는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수영 씨에게 전해진 경로, 수영 씨가 직접 목격한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한테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수영 씨가 신뢰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영 씨가 그 말을 믿지 않았을 테니까요. 샤반. 저와 수영 씨 사이를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 저를 가장 가까이서 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계단을 내려가면서 저는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샵 문을 나서면서 저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건물 입구에 응철이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응철이 아주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다가 조용히 걸음을 이었습니다. 됐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대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수영 씨에게 진실을 전달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6장 부서진 문. 집에 돌아온 뒤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수영 씨 생각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일에 집중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든 수영 씨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말이 굳어진 채로 가슴 어딘가에 박혀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저는 서류 더미 앞에 앉아 있다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수영 씨가 듣든 듣지 않든 그건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덮어두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샵 건물 앞에 도착한 건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영업이 마무리되는 시간, 건물 입구로 들어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2층 창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들렸을 때 저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수영 씨였습니다. 하지 마세요. 짧고 날카로운 외침. 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샵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2번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깨로 문을 밀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문이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응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수영 씨가 있었습니다. 찢겨져 버린 옷, 온몸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두 손으로 최대한의 몸을 가린 채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수영 씨였습니다.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응철과 수영 씨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수영 씨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저예요. 창수예요. 여기 있어요. 수영 씨의 몸이 제 목소리를 듣고 흔들렸습니다. 두 손이 허공에서 제 팔을 더듬었습니다.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창수 씨, 목이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자켓을 벗어 그녀의 몸을 가려주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응철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남의 샵에 부수고 뭐 하는 거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영 씨, 잠깐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수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벽 쪽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히고 그제야 응철을 돌아봤습니다. 응철은 바지 단추를 채우고 셔츠를 걸치며 말했습니다. 표정은 당황했지만 눈빛은 아직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신고합니다. 신고? 웃기고 있네. 응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애인 말을 누가 믿어줄 것 같아? 눈도 못 보는 여자가 뭘 봤다고. 저는 전화를 연결하면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는 손님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나는 다 알아. 다들 변변치 못한 것들이잖아. 아무리 신고해봐야 소용없어. 누가 나서겠어. 너도 돈도 없어서 요즘 오지도 못한 거지 같은 놈이잖아. 응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기억해뒀습니다. 경찰이 도착하는 데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이 상황을 훑어보더니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응철이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샵 대표인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문 부수고 들어온 겁니다. 오히려 저희가 피해자예요. 제 가게를 이렇게 다 부숴놨다고요. 경찰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저는 외투 안쪽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건넸습니다. 경찰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읽었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깍듯해졌습니다. 법무법인 미소대표 변호사 강창수. 다시 저를 봤습니다. 이번엔 아까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응철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건물 밖에서 피해자의 외침을 들은 것,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왔을 때의 현장 상황, 피해자의 상태, 그리고 피의자가 직접 한 말, 장애인 말을 누가 믿겠냐고 했습니다. 여기 오는 손님들이 변변치 못한 인간들이라고도 했습니다. 방금 이 자리에서 경찰이 오기 직전에 한 말입니다. 경찰이 응철을 바라봤습니다. 응철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피해자분 진술 받겠습니다. 경찰이 수영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수영 씨 옆에 섰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도 될까요?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이라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네, 계세요. 수영 씨가 제 존재를 느꼈는지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응철이 다른 경찰관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그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저는 수영 씨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창수 씨, 수영 씨가 낮게 불렀습니다. 네, 어떻게 여기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할 말이요? 네. 오해 푸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저에 대한 오해요. 수영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게 잘 왔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말 안 해도 다 알 것 같아요. 그 세 문장이 오늘 있었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칠장 응징, 그리고 청혼. 응철이 연행되던 날 밤, 저는 수영 씨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진단서가 필요했습니다. 증거는 감정이 식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10년간 변호사로 살면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수영 씨는 진찰을 받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오늘 있었던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찢겨진 옷, 벽에 등을 붙이고 온몸을 가리던 두 손, 소리도 없이 흐르던 눈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사무실로 출근하자마자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응철, 이름 세 글자 위에 커서를 올려두고 저는 천천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강간미수,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충분한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영 씨 진술서, 현장 사진, 제가 직접 목격한 진술서, 그리고 응철이 경찰 앞에서 직접 내뱉은 말. 장애인 말을 누가 믿어줄 것 같아. 여기 오는 손님들이 변변치 못한 인간들이잖아. 저는 그 말을 조서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단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노동법 위반은 생각보다 훨씬 촘촘했습니다. 수영 씨가 3년간 받지 못한 인센티브, 계약서와 실제 지급액의 차액, 다른 마사지사들의 진술, 지연 씨도 응철에게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거짓 험담을 퍼뜨린 것도,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것도 하나하나 서류로 정리해 가면서 저는 이 남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여자를 가장 편한 방식으로 이용해 왔는지를 새삼 확인했습니다. 분노는 차갑게 가라앉혀 두었습니다. 분노가 뜨거울 때는 실수를 합니다. 저는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응철에게는 단 한 줄에 빠져나갈 틈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은 2달 뒤에 열렸습니다. 강간미수,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요, 명예훼손, 5가지였습니다. 응철의 변호사가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습니다. 응철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3년간 임금을 착취당했고 반복적인 정신적 위협 속에서 일했으며 신체적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피의자는 현장에서 피해자의 장애를 공개적으로 모욕했고 법 집행관 앞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형의 이유가 없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징역 3년, 집행유예 없음, 추가로 미지급 임금 전액 배상. 응철이 판사석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저는 수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을 제가 귓가에 낮게 전해주자 수영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네, 다 끝났어요. 수영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말보다 곁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수영 씨는 샵을 그만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수영 씨가 새로 시작할 공간을 찾는 것을 조용히 도왔습니다. 작은 건물 1층, 햇볕이 잘 드는 방향의 방 2칸,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저는 그 공간을 상상했습니다. 수영 씨의 손이 누군가의 아픈 곳을 찾아주는 공간, 아무도 그녀를 이용하지 않는 공간, 그녀가 온전히 그녀로 있을 수 있는 공간. 이사 첫날, 저는 수영 씨를 그 공간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수영 씨가 말했습니다. 햇볕 냄새가 나요. 남양이에요. 좋다. 짧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 안에 오랫동안 없었던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벼움 같은 것, 숨통이 트인 것 같은.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말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영 씨, 네, 저 드릴 게 있어요. 수영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영 씨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자를 그녀의 손 위에 올려뒀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수영 씨의 손가락이 천천히 상자를 더듬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손끝이 반지에 닿았습니다. 창수 씨, 수영 씨, 저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영 씨가 느꼈는지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포기하고 살았어요. 사람을 기대하는 것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그게 저한테는 안 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수영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밥맛이 돌아오고 잠이 오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됐어요. 그게 전부 수영 씨 때문이었어요. 수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수영 씨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저는 한 번도 흠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오히려 수영 씨는 저보다 훨씬 잘 보는 사람이에요. 손으로, 귀로, 마음으로. 저는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랑 살아주실 수 있어요? 수영 씨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 공간 안으로 햇볕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눈물이 한 줄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영 씨가 손 안에 있던 반지를 꼭 쥐었습니다. 창수 씨, 네. 저는요 앞이 안 보이는 것보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앞이 보이는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대우받는 게 더 무서웠어요. 평생? 근데 창수 씨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같이 살게요. 저는 그 손에서 반지를 꺼내 천천히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수영 씨가 그 반지를 손끝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저는 잠시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단순해요.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질리지 않게 생겼어요. 수영 씨가 웃었습니다. 그거면 됐네요. 햇볕이 그녀의 얼굴 위로 조용히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마른 자리, 그 위에 내려앉은 햇살,
3년 동안 닫혀있던 제 가슴이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빛이 있어도 빛이 없어도 봄이 왔습니다. 창수 씨와 제가 나란히 살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햇볕이 잘 드는 집, 창수 씨가 고른 집이었습니다. 수영 씨가 햇볕 냄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 사람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창수 씨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커피 끓이는 소리, 토스터에서 빵 나오는 소리, 그리고 어김없이 들리는 목소리. 수영 씨, 오늘 하늘 되게 파래요. 저는 이불 속에서 웃었습니다. 어떻게 파래요? 시험 전날 밤처럼은 아니고 소풍 가는 날 아침 같은 파란색.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소풍 가는 날 아침 하늘. 설레고 가벼운 색. 창수 씨는 매일 아침 그렇게 제게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저는 샵을 새로 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처음으로 제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예전 단골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얼굴들도. 손끝으로 느끼는 것들은 여전했습니다. 뭉친 어깨, 눌린 신경, 오래된 피로. 저는 여전히 그것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풀어줬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두려움 없이 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올 때마다 긴장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창수 씨의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했습니다. 저는 매일 느꼈습니다. 손이 닿을 때 목소리의 온도가 처음 302호 룸에서 들었던 그 구겨진 소리와 지금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펴지고 있었습니다. 단단하게 닫혀있던 것이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뜨거운 사랑을 그의 마음이 전해졌고 서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영 씨, 당신은 나에게 정말 최고의 여자예요. 창수 씨가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전혀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억지로 내뱉는 쓴웃음이 아니라 뱃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하고 가벼운 웃음. 저는 볼 수 없었지만 그 웃음의 온도만큼은 선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창수 씨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있었습니다. 수영 씨 눈 한번 알아봐도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능성이 있는지만이라도. 수영 씨가 세상을 보게 되면 좋겠어요. 하늘이 어떤 색인지,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서워요. 뭐가요? 보이게 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기대했다가 안 될까 봐요. 창수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랬어요. 3년 동안. 그런데 당신이 고쳐졌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 말이 어떤 긴 위로보다 더 깊이 닿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결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눈이 보이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보이지 않아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창수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목소리로, 손끝으로, 온도로, 눈보다 더 깊은 곳으로 이미 오래전에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창수 씨가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노을 엄청 예뻤어요. 어떻게요? 누군가 하늘 전체에 감귤을 짜놓은 것 같은 색.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감귤을요? 진짜라니까요. 오면서 수영 씨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창문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이미 노을은 지고 있었겠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창수 씨의 말 속에서 저는 이미 그 하늘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감귤빛으로 물든 저녁 하늘. 그 아래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 눈이 보이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나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제 곁에는 이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늘색을 설명해 주는 사람, 반지를 손끝으로 느끼게 해준 사람,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이름을 불러준 사람. 그것이 저에게는 세상 어떤 빛보다 환했습니다.